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최근에 비 피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셜록님은 뭐 다행히 피해 제가 없으셨어요? 사는 지역은 비 피해를 좀 피해갔는데 주변 지역에서 피해를 너무 많이 보셨더라고요. 근데 인천 사시잖아요. 네. 그렇죠. 인천 인천도 지역이 워낙 피해가 심했던데. 제가 살고 일하는 데는 계양구하고 서구인데 그쪽은 네. 지대가 살짝 높아서 무사하고 네. 그 옆에 부평 쪽이 좀 많이 잠겼더라고요. 부평 쪽이요. 네. 그럼 계양 쪽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정말 다행이긴 한데 저는 그날 폭우 쏟아졌던 날 네. 야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정 넘어서 퇴근을 했거든요. 만약에 일찍 퇴근해서 갔으면 물에 잠겼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못했거든요. 그래서 침수차를 어떻게 팔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어요. 근데 다들 1층에 주차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차가 물에 잠기거나 맞아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던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 네. 강남 쪽은 지대가 또 낮잖아요, 그쪽이. 네. 침수가 정말 많이 돼서 제 친구가 잠원동 쪽에 사는데 2층에 사는데 잠겼더라고요. 그쵸. 강남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이번에. 네. 뭐, 저희 아직 게스트 소개도 안 했는데 자꾸 탄식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손님 모셔서 빨리, 우리 이제 그만 얘기하고 빨리 소개해야 될 것 같고요. 여튼 비 피해로 여러 가지 좀 상심에 빠져있는 언니들이 계시다면,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다시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니들의 인생책, 인생영화. 오늘 스페셜 게스트가 두 분이나 오셨습니다. 한 분은 또 저희 살롱 귀인. 살롱의 귀인 달달보름님과 그리고 달달보름님이 아주 귀한 손님을 한 분 또 모시고 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자영업자입니다를 직접 쓰신 작가님, 이인혜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신의 살롱의 다이아몬드. 달달보름. 거의 뭐 다이아몬드 계급에 저희 선생님 몰래 커미션 주신다는 소문까지 있던데. 지금 벌써 몇 번째예요. 지금. 기다리세요. 아직 더 있습니다. 진짜 저희 은인 달달보름님 은인. 하지만 저도 오늘 작가님 처음 뵙다는 거. 그러니까 초면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알고 맞아요. 지내시다가 소개를 해주신 줄 알았어요. 초면이에요, 오늘 처음 뵙고. 네. 아유, 초면이었고 저도 초면에 책을 사서 읽었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손님 두 분과 함께 녹음이 진행된다는 반가운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달달보름님이야 뭐 워낙 또 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죠. 자기소개 몇 번 해요. 영화 인문학 강사님이시고요.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분이 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인혜 작가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브런치북후의 프로젝트에서 문학동네 대상으로 받은 이인혜이고요. 안녕하세요, 자영업자입니다. 라는 책을 냈어요. 물론 이게 첫 책은 아니에요. 첫 책은 아닌데 뭔가 이렇게 굉장히 빵빵한 마케팅 지원을 받고 그러면서 책을 낸 건 처음이라서 완전 생초짜의 자세로 저희가 있는 이인혜입니다. 작가님의 좀 뒤를 좀 캐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네. 좀 오늘 좀 실패해서 사실 질문이 저희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인터넷에선 거의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책 앞단에 네. 작가님을 맞아요. 소개하는 글귀가 있기 때문에 네. 셜록님이 네. 한번 맞아요. 소개를 잠깐 해주시면. 읽어드리면 어느 날 문득 소설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대학을 휴학한 뒤 무작정 소설을 쓰기 시작해 백과 닥터 브라운을 출간했다. 와, 대학교 때. 야, 도대체 몇 년 전이죠? 근데 이게 대학생 때 출간한 거 아니고 굉장히 몇 년 전인지도 모르겠네요. 굉장히 오래전에. 한 2년 전? 네. 뭐 드시고 싶으세요? 오늘 제가 사는 걸로. 계속 해드리면은 코로나19로 계획했던 일들이 무산되며 집필한 안녕하세요, 자영업자입니다로 제9회 브런치북 대상을 수상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텨낸 사람들을 기억하고 싶었었다. 와. 야. 근데 이게 살짝 오해가 있을 수 있네요. 전 몰랐는데 백 같은 경우는 맞아요. 2010년에 나온 건데 닥터 브라운은 2020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 일을 하다가
살짝 쉬고 그러면서 이제 책을 내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무산이 되면서 실례지만 본업은 따로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사실 본업을 갖지 않기로 그 옛날에 결정을 했어요. 사실 그때는 다 본업이 있던 시대였는데 그래서 부캐 이런 개념도 아니고 평생 직장에서 이제 넘어가는 시기였어요. 제가 졸업할 때는. 그런데 한 4학년 들어갈 때쯤 아니다. 글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갑자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휴학을 하고. 그런데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뭐 국문과도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맞춤법 이런 거에도 굉장히 이제 취약하고 표현도 좀 어눌하고 그랬죠. 그 원고들을 막 들으면서 제가 쓴 형태로 소설을 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아무도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구상한 걸로는 책을 못 냈고요. 대신 한 출판사에서 이렇게 조절하면 그래도 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일단 내고 글을 쓰려고 일단 졸업을 무작정 했어요. 취업을 하지 않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는 글을 쓰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국문과 친구들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근데 졸업을 막상 했더니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 세계가. 그래서 대학생 때 학원에서 좀 일을 하기도 하고 과외도 하고 그랬었는데 애기들을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을 계속 가르치면서 아직까지 이러고 있네요. 선생님으로 알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는. 네, 항상 그만두고 글로 올인하려고 이제 몇 년 바짝 일하고 또 글 쓰고 그리고 책 내고 라고 하려고 했는데 다음 책을 내기까지 10년이나 무려 걸렸고요. 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대단하죠. 와, 학생들도 되게 자극을 많이 받겠어요. 우리 선생님 작가잖아. 근데 애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수학을 가르쳐서 네. 이게 와. 애들이 뭔가 비전문가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는 학원이면은 뭐 지금은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상관이 없는데 어딘가 고용돼서 할 때는 그냥 완전 하루 종일 수학 문제만 푸는 사람처럼 되게 매력적이시네요. 수학 선생님 프로페셔널 작가? 하시네요. 그러게요. 그럼 원래도 네. 글을 쓰는 거에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걸로 먹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거네요? 그거는 네 대학교 졸업할 때부터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 전엔 글을 쓰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물론 그 과정에도 엄청 긴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남들이 봤을 땐 야, 너 멀쩡히 이제 행시 준비했었는데 고시 준비하던 애가 왜 이렇게 됐어? 왜 그래? 고시까지 준비하셨구나. 막 그런 애가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설명할 때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글 쓰고 싶어져서 휴학하고 책을 썼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사실 책 읽으면서 이 자영업, 사업을 준비하게 된 과정이 너무 디테일하게 담겨 있어서 저는 사실 이걸 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것도 맞아요. 진짜. 이게 제가 한다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2019년 말에 어찌되었든 일을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회사? 네, 학원을 다니다가 그 학원이 이제 좀 대형 학원이어서 기본 세팅의 학원 강사는 6일 근무예요. 6일 근무에 그리고 시험 기간은 7일 근무가 기본 세팅이에요. 그리고 하루 근무 시간이 실질적으로는 거의 10시간 그 이상이 되고 주말엔 뭐 15시간, 뭐 16시간 일하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한 4년 일하고 그만두고 이제 닥터 브라운이라고 이전에 썼던 그 책 이후 것도 한번 같이 집필해보자 막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만뒀는데 2020년에 일이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예, 그래서 제가 어쨌든 코로나여도 글을 쓸 수 있으니까 스터디 카페에 가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애들이 그때 고3이었는데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막 학교도 오지 말라고 맞아요. 했었고 네, 맞아요. 학원도 다 금지였었고 맞아요. 해서 네. 근데 그 시기에 스터디 카페가 담당 부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서실 학원은 교육부 소속이면 그러니까 붕 뜬 거예요. 그러니까 스터디 카페는 영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글 쓰는데 애들이 막 따라왔는데 문제는 거기가 대학생이나 성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어서 맞아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가면 갈수록 약간 사장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고등학생 애들이 우르르 막 5명, 10명 오면 성인들이 여기 오려고 했다가도
쓱 보고 아. 이제 다른 스터디 카페로 가버리니까 이 친구들은 저 떠나면 떠날 친구들인데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부동산에 가서 전용 면적 7평짜리 뭔가 그냥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행동을 하시네요. 어쨌든 그때 막 퇴직금도 받고 막 이랬어서 의자 책상을 막 넣어놓고 그래 뭐 여기를 내가 빌려줬으니까 오지 말고 우린 여기서 공부하자라고 이제 막 에어컨 설치해주고 뭐 정수기 해주고 이래서 애들을 거기로 이제 몰았는데 애들이 카드 결제를 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다 이제 이런 건 마련해주지만 월세랑 공과금은 우리가 n분의 1 해야 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현금을 그렇다고 이제 제가 그래서 카드 결제하려고 회사에 전화했더니 사업자 등록번호 주세요라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요해요? 라고 여쭤봤거든요. 카드 결제는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도 몰랐으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세무서 가서 발급해 오세요. 라고 해서 세무서에 갔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내고. 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시더니 스터디 카페 스터디룸이랑 비슷한 것 같다고 는 그냥 공간 임대고 다른 거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걸로 발급하라고 해서 그냥 그날 발급했어요. 그냥 막 그냥 네. 돌진하셨구나. 네, 그렇게. 그래서 실제 스터디 카페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하고 있다고 말하기 참 뭐하고 지금은 애들은 대학을 갔고 이제 남은 것은 제가 학원을 오픈하느라 막 대출을 땡기는데 함께 쓰느라고 살려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 것도 맞고 그리고 학원을 오픈하며 여러 가지 겪었던 일들이 스터디 카페 여기 내용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 이게 어쩐지. 맞아. 경험담일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 왜냐면 인터뷰를 네. 해서 책을 썼다고 하기엔 너무 디테일했어요. 맞아. 네, 인터뷰는 뭐 실제로 한 건 아니지만 앞부분은 제가 경험한 것들 그리고 제가 막 학원 인테리어 하면서 동업을 하는데요. 그런데 같이 하시는 분이 친구라며 불렀는데 인테리어 업자신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뭐 이런 건 조심해야 한다 하면서 실제로 눈탱이 맞은 사람들 얘기도 막 해주시고 그래서 많이 듣고 그리고 뭐 실제 해보고 막 전력량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도 처음 들은 거였어요. 학원에서 처음 계약해서 수업하다가 전원이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뭐 그런 말씀하셔서 막 알아보고 공부하고 쓴 소설입니다. 네. 대단한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이게 브런치북 대상 수상작이라고 하는데 네. 브런치북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네네. 책을 출간을 하게 되는지 그 프로세스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공부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브런치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카카오에서 만든 글을 쓰는 플랫폼인데 거기에 이제 글을 하나씩 발행을 하면은 매거진과 그리고 브런치 북이라는 거를 만들 수 있게 세팅을 해놨어요. 매거진 같은 경우는 잡지니까 계속 이제 같은 주제의 글을 올릴 수 있는 거고 그 매거진에 있는 글이나 아니면 아무데도 속하지 않은 자신의 글을 브런치 북이라고 그냥 본인이 온라인 웹상에서 엮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브런치 북이야 하고 하나를 명명하면 그냥 되게 쉬워요. 목차에 하나씩 글을 끌어다 넣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래요? 제목을 정하고 표지를 따로 정하고 뭐 그런 것도 딱히 없고 네, 그래서 그냥 속에 쓰고 어떤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다 앞에 표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읽는 건데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라고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출판사들에서 거기에 올라온 브런치북들을 보고 이거 우리랑 결이 맞는다. 코드가 맞는다. 이러면 뽑아서 그거를 이제 책으로 내주고 그리고 출판사 입장에서도 카카오가 상당한 대기업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마케팅을 굉장히 맞아요. 빵빵하게 밀어주니까 예를 들면 카카오 택시를 타면 저희 광고가 나와요. 야. 네, 책 광고가 이렇게 그거는 되게 힘든 거잖아요. 일반 출판사들이 하기에는. 그럼요. 그리고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도 선물이 되고 그렇구나. 네,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줘요. 근데 어떤 네. 기분일까요? 내가 쓴 책이 택시에 딱 붙어있어 어떻게 맞아. 생각할까 진짜. 올해도 열려요. 올해도 8월 말부터 그래요? 이번에 50개 출판사들이 조인해가지고 한다고 네. 해서 저도 지금 준비 중입니다. 보르님도 브런치에 글을 좀 기고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240을 치고 계시는데. 240이 알림이 자꾸 와요. 한무름님 보고 싶어요 하면서 보고 싶어 하지 마라. 너무 웃기다. 근데 이게 뭐 선정이
수강이 되는 그 과정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만큼의 경쟁력이 있다고 봤던 거겠죠? 출판했을 때에. 네, 그리고 이거는 비하인드의 비하인드인데요. 제 담당 편집자님이 중간에 한번 바뀌셨어요. 근데 원래 이걸 뽑아주신 편집자님이 계신 거고, 그리고 이거를 편집을 해주신 편집자님이 이제 바뀌셨는데, 뽑아주신 분께서, 처음에 할 때, 처음 올라온 글부터 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올라온 글부터 보기 시작을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그런데 너무 이걸 늦게 알아서 마감 3분 전인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뇌리에 박히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략인가요? 일종의 전략입니다, 괜찮네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퇴고를 했다고 생각을 와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퇴고를 하기도 참 힘든 시스템이에요. 그 북 안에 저는 글을 10개 넣었지만 막 20개 넣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 언제 그걸 다 퇴고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지만 뭔가 아이템이 있으시다면 한번 올려보시고 대신 이번에 50개가 그냥 똑같이 50개가 아니라 10개의 메인 출판사와 40개는 작은 출판사들. 그래서 똑같이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광화문 교보에 이렇게 그쵸. 걸리는 건 지금 그 전시 10개만 중이거든요. 하는데 그 10분만 하고 나머지 40분 전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대신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을까. 아니 가까워서. 대형 출판사와 계약을 맺으신 거죠. 문학동네. 네, 그냥 깜짝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저희 지난번에 민음사도 얘기했었는데 이름사 문학동네. 네. 그러니까 문학동네에서 출간이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커리어가 되는 거잖아요. 너무 영광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문학동네 분들과 연락을 하고 있는 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을 네. 할 때도 있고요. 아직도 좀 실감은 좀 안 나요. 기회가 네. 된다면 이제 문학동네 편집자님 저희 북스넷 살롱에 좀 모시고 요즘 책 트렌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네요.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편집자님. 네. 이게 보니까 하이퍼 리얼리즘 소설이라고 아예 표방을 하고 있던데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소설인지 실제인지 분간을 하기가 어렵고 의심도 들어요. 이거 실제 다 경험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책 읽어보시면 아마 금방금방 또 다 재밌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자영업자입니다. 라는 책은 어떤 줄거리로 전개가 되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브런치북에선 1인칭 화자로 되어 있어요. 나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들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걸로.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저도 여성으로 생각하고 왔어요. 네. 이름만 성별하고 네. 이름만 바꾼 거 아니야? 그 이름을 생각했어. 네. 그래서 제가 실제 스터디 카페를 하면서 한 줄 알고 브런치북 대상 받았을 때 다들 댓글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러고 그래서 이게 앞에 소설이라고 써있지만 그거를 다 읽진 않으시는구나. 아무래도 핸드폰으로 많이 읽으시니까 그럼요. 빠르게 넘기니까 소설이라는 걸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자님께서 3인칭으로 갑시다라고 해서 심지어 다 쓰고 3인칭으로 바꿔주셨거든요. 시점을요? 그래서 1인칭으로 끝까지 퇴고를 하고 그리고 다시 3인칭으로 이제 이름을 넣었어요. 아, 그랬구나. 여기에서 브런치로 읽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아마 나라고 되어 있을 아. 거고요. 네. 여기 책에서는 이대한이라는 인물로 되어 있어요. 이대한이라는 인물은 대기업을 다니다가 네. 그때 한창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아예 못 나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외국에서 바이어가 잠수를 탔다는 가정하에 네,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입히게 되고 그리고 회사를 나오게 되는 인물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이대한 씨가 아무래도 문과 출신으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기업에 다니던 때 연봉을 잊지 못하는 거죠. 이제 40이 거의 다 가까워져서 새로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 연봉으로 이직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것도 실제 제 친구들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면 비슷한 수준의 대기업 과장 수준의 연봉은 어떻게 하면 보전할 수 있을까? 자영업이다. 라고 해서 자영업 시장에 뛰어드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이분도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들었다는 가정이고
제 경험담들이 녹아서 음.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영업하면서 이때가 코로나 기간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2주 하면서 제재가 가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굳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주변 업장들에게 뭐 피해를 보기도 하고 아마 이대한 씨도 자기도 모르게 피해를 주고 있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얼마나 힘겹게 자영업자분들이 그 시기를 좀 버텨왔는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사실 가게들이 그냥 없어졌다 생긴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 또 바뀌었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약간 취미 활동하듯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 그쵸. 정말 극소수이고 이게 자영업을 한 번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기본 억 단위 이상의 돈이 들기 때문에 정말 모은 돈 탈탈 털어서 막 대출 받아서 다 걸고 하는데 그 가게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또 누군가 다시 들어오고 하는 이야기가 쉬운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걸 저도 점점 쓰면서 더 처음에는 좀 가볍게 쓴 것도 있었지만 제가 쓰면서 더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는구나. 정말 다 걸고 버티시는구나. 진짜 공교롭게도 저희 셋 다 자영업자죠? 뭐. 따지고 보면 아마 그래서 어떤 책보다도 크게 공감하면서 읽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안녕하세요 자영업자입니다라는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엄밀히 말하면은 자영업자라고 하기에는 뭐 한 프리랜서 이고요. 저희 남편도 사실은 자영업자거든요. 근데 같은 프리랜서로 하다가 남편은 지금 거의 사업가의 일까지 같이 하고 있긴 한데 제가 자영업자라고 생각을 안 한 이유가 그 마지막 손실보전금 신청할 때 600만 원 까였거든요. 네, 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 자영업자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하고 약간 내심 좀 질투도 하고 그런 에피소드도 있죠. 네, 맞아요. 혐오하는 그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예끼 약간 이렇게 정신 차려라라고 이 책이 약간 고치게 만들었던 것 맞아요. 같고 저는 책 보면서 너무 좋았던 게 그 코로나 시기를 되게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잖아요. 사실 다 잊었잖아요. 저희는 그때 뭐 3단계였는지 맞아요. 1.5단계였는지 맞아요. 2.5단계였는지 진짜 지쳤었는데 다 잊어버렸었는데 이거를 보면서 아 그때 그랬지. 아 이럴 때 이런 시기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겠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상기할 수 있었던 부분이 너무너무 좋았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리얼이잖아요. 저는 뭐 물건을 팔고 있지 않지만 또 월세도 안 내지만 혼자 제 노동을 사실 판매하고 있는 거니까 영업하고 있는 거니까 자영업자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손실보전금은 없어요. 근데 사실 저는 뭔가 장사라는 개념으로 자영업을 접근을 할 때 내 고단한 생활의 어떤 최종적인 탈출구로 우리 하기상 얘기하는 카페나 한번 해볼까. 사실 저도 한창 코로나가 심했던 시기에 카페에서 보통 가서 책 읽고 공부하다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책도 읽고. 그러다가 저도 스터디 카페 괜찮은데 싼 매물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시기 동안 나도 한번 인수해볼까라는 그런 사실 생각도 했었고. 근데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좀 씁쓸했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나의 최종적인 탈출구라고 생각했던 분야인데 자영업자자가 읽으면서도 씁쓸하고 읽고 나서도 씁쓸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방향을 맞아. 잡아야 될까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사실 첫 장을 안 읽어서 이게 소설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 이대한 씨라는 분이 존재하시는 줄 알고 굉장히 응원하면서 읽었거든요. 너무 같이 열받고 왜 맞아. 세상이 이래?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되게 좀 하면 읽었는데 나중에 이거 뒤에 읽으면서 소설이라는 거 알고 한편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들면서 하지만 그러면서 실제로 뭐 억울하고 화난 일이 진짜 많은 정말 이대한 씨는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현실에서. 맞아요. 그래서 알고는 있었지만 누구의 삶도 쉽진 않다. 맞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책이 정말 잘 읽혔어요. 이게 소설이라기보다는 창업 매뉴얼로 해도 되겠다. 맞아. 저 진짜 그 생각했어요. 다큐멘터리 집필한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대한이란 이름만 빌려온 것이지 그냥 여기저기 어딘가에 존재하는 자영업자 한 분을 딱 데려다가 취재한 것 같은 그런 책이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고요. 그리고 시작부터 공감되는 지점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이대한이라는 30대 남성이 8년간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스터디 카페를 열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업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도 너무 공감이 됐고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사무실을 알아보고 상상의 나를 펼치잖아요. 그쵸, 그쵸. 하루에 얼마를 벌 수 맞아, 있을 것 맞아. 같고 맞아요, 맞아요. 여기에 몇 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는 와 1년 동안 이만큼 벌 수 있겠구나 막 이런 로망도 갖게 되는데 실상은 또 그렇지 않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먼저 해보고 싶어요. 그 과정 속에서 창업을 하게 되고 뭐 사무실 임대 계약도 맺고 오픈까지 했다 하는 그 과정에서 좀 특히나 내가 공감이 많이 됐던 그런 순간들을 얘기해보면 좋겠다. 저는 감독님이 지금 방금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일상을 살다가 사업이나 해볼까 하고 항상 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 길을 다니는데 우리 동네 이게 없네. 근데 그 깨달음부터 일단 즐거운 거야. 그렇지. 그쵸. 그래서 이걸 냈을 때 일별로 얼마, 주달로 얼마, 그렇지. 달로 얼마, 연간 이렇게 벌겠구나. 해서 그 수치가 제일 가장 와닿잖아요. 우리 돈 벌려고 사실 자영업을 하는 맞아요. 거니까.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나의 계획을 또 이렇게 펼쳐놓으면서 야 잘 되면 너 2호 해. 정말 딱 그 과정이 저하고 딱 맞았고 또 그 부동산 찾아가서 처음에 쪽밥처럼 안 보이려고 쪼래처럼 안 보이려고 되게 좀 센 척하면서 같이 돌아보는데 사실 금방 적발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사실 한두 저는, 마디만 나눠보면. 집 때문에 돌아다니면서도 정말 잘 모르니까. 근데 인테리어 할 때도 그게 드러나요. 수도는 코브라로 하시겠어요? 그게 뭔데요? 바로 들어오는 모르지. 거. 우리는. 근데 역시 인테리어에서도 사실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모든 분이 그러시는 거 아니시겠지만 제 친구 중에도 인테리어 하는 친구가 있는데 호구를 잘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자선 사업이 아닌 이상 결국은 누군가에게서 가져와야 되는 건데 그것도 능력이고 자영업자의 덕목이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조금 안타까운데 내가 그 정도 마인드가 아니면 사실 이걸 하면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딱히 어떤 지점이라기보다는 이 과정 자체가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열받는 부분까지 공감이 확실히 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체 과정이 다 공감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이런 걸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그럼요.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럼요. 하루가 다르게 생각하죠. 그렇죠. 저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남편이랑 같이 프리랜서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남편이랑 저랑 프리랜서를 하면서 우리가 과연 아이 둘을 키우는 4인 가족이거든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할까 계산기를 두들겨 봤는데 지금 벌고 있는 그냥 1인 프리랜서로 할 수 있는 월급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더 늘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정답은 결국엔 사업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그게 조금 과하긴 하지만 저희 남편도 지금 사업을 따놓고 거기 그냥 직원 한 명 데려다 놓고 일하게 만들면서 자기는 수수료를 중간에서 먹는 일을 하거든요. 네, 그런 일을 해요. 근데 저도 지금 점진적으로는 아까 학원 얘기하셨는데 그쪽을 좀 해보고 싶기는 해요.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근데 이 책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어려움들이 되게 많이 느껴졌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그거를 생각을 했을 때에는 긍정적인 면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맞아요. 어쩔 수가 맞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 네, 이거를 잘 하면서 풀릴 것 같은 네, 느낌만 받는 거지. 분명히 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나는 잘 될 거야라는 어떤 자기암시. 그리고 그게 없으면 네. 사업 시작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 과정이 이 이대한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너무 잘 드러났던 맞아요. 것 같았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런 소소한 자영업보다는 조금 더 크게 사업이라고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과장 월급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는 사업밖에 없다고 맞아요. 보거든요. 근데 그만큼 몸을 갈아 넣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시간도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문제가 토요일, 일요일까지 보통 일을 하세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인맥도 네. 갈아 넣는 거고 맞아요. 시간도 갈아 넣고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정말 자기밖에 안 남는 너무 슬픈 그렇죠. 업종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영업은.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기사에서 떡볶이 사업을 해서
6억인가 빚을 진 남자분이 마라탕 체인을 해서 250억 자산가가 되셨다는 제가 기사를 본 거예요. 단짠인가요? 그렇죠. 회로가 돌아가는 거죠. 아니, 뭐 인간관계는 갈아놓으면 어때? 주말 좀 넘어 어때? 250억이면? 아니 근데 셜록님이 아이템이 되게 많아요. 보면은 이거 될 것 같아, 저거 될 것 같아,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근데 워낙 바쁘니까 네. 생각이 실천으로 가기가 쉽지 않은 거지. 그리고 저는 첫 사업을 했을 때 한국 돌아와서 법인을 저희가 이제 12인 업체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2년 정도 하다 접었는데 저는 사실 너무 수월했어요. 왜냐면 기존에 있던 회사의 라이센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인력 송출하고 의료 관광까지 저희가 가져와서 했는데 직원분들도 이미 제가 아는 분들이었고 이전 대표님도 제가 아는 분이어서 정말 아주 수월하게 사업체를 인수해서 이미 있던 분들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운영 자체를. 문제가 없다가 영업도 사실 주기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게 일이 내 생각처럼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좀 알고 나서는 그렇지. 이거에 대한 또 사명감이라는 게 있죠.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돈만 바라고 그 일을 했다 그러면은 그냥 했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배가 불렀던 거예요. 그걸 지켰어야 되는데. 그래서 조용히 닫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하면 되는 거지. 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제 경험이 되게 특이한 경험이었던 거예요. 이런 일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네. 그게 수월하게. 수월했다가 닫았다? 수월하게 하다가 배불러서 더 큰 이상을 펼치지 못하니까 닫았다. 배불러서 이 닫았다. 소설 속 이대현 씨가 아주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릴 것 같은 이런 막 이러면서 그런 지금 느낌. 생각해보면은 결혼도 멋모를 때 하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안 맞아, 그렇죠? 맞아. 제가 그랬죠. 근데 저도 약간 일을 할 때 좀 그랬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지점에서 셜록님이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재물운 있는 걸 수도 있고 맞아. 부러운데 근데 또 자기만의 신념이 있으니까 그 음. 신념에 맞는 일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또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멋있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소설 속에 이 이대한이라는 화자처럼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창업도 하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힘든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인물의 애정을 갖고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 소설 속에서 대한이가 친구 같네. 어리지 이대한 않을까요? 씨가 저보다 어리니까 대한이라고 부를게요. 대한이가 결국에는 그렇게 막 부푼 꿈을 안고 오픈을 했는데 초기에는 또 괜찮은 거. 이게 오픈바라는 게 맞아, 분명히 맞아.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정말 공감이 됩니다. 저도 초기에는 한 6개월까지는 진짜 수월하게 일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6개월이 딱 지난 시점부터 그때부터 진짜 내 실력인 거야.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일이 하나씩 두씩 줄어들더니 2년 차가 되니까 일이 뚝 끊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제가 그때 수영을 배우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와 수영장 가서 물 안에 들어가면 물 받고 나오기가 싫을 정도로 숨이 턱턱 막히고 힘드니까 차라리 이 안이 더 편하다. 막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힘들었거든요. 매출이 안 나오니까 월급은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막 카드론까지 땡겨서 이렇게 일을 했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이대한 씨도 마찬가지인 거죠. 맞아. 그래서 우울증까지 이제 올 정도로 수면 장애에다가 그러니까 불면증에다가 우울증까지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거든요. 그때 의사로부터 이런 권유를 받게 돼요. 비슷한 처지에 그럼 자영업자들을 한번 만나봐라. 그러면서 그 뒤부터는 이제 인터뷰 구성이 네. 중간중간 끼어 들어가게 됩니다. 네네. 지금 네. 잠시 헷갈렸어요. 이대한 씨 얘기인지 저도, 조 감독님 저도 얘기인지. 흐르듯이 정말 우리 뚝뚝뚝뚝. 그런데 이 인터뷰 그 대상자 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이제 선별을 하셔서 글을 써내려 가신 건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사실 브런치에 올린 거는 딱 2개였어요. 앞에 샬롯 양장점 사장님까지 하고 제가 워낙 추리소설이나 뭐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끝나야지 하면서 정말 대한이가 깜짝 놀란 것처럼 그러니까 책으로 보신 분들은 잘 공감을 못 하시는데 브런치로 보면 거기서 뚝 끝나 있어요. 대한이가 약간 그- 오징어 게임 끝나듯이. 네, 간판을 보면서 딱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그냥 뚝 끝나요. 그래서
대한이가 왜 놀랐는데 이게 사실은 자기가 옛날에 가본 미장원 간판을 봐서 그런 거였는데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거기서 뚝 끝낸 거예요. 뭐지? 뚝 이렇게 끝내니까 되는 거구나. 네, 사람들이 왜 놀랐는데 이렇게 되어서 어찌되었든 처음 두 에피소드는 그냥 떠오르는 걸로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원래는 횟집 사장님은 크게 머릿속에 없었고 삼겹살집 사장님인데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건 그분이 앞에서 이미 없어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분이 그러면 2층은 고시원이 있다고 했지만 아직 만나지 못했으니까 횟집 사장님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막 제가 평소에도 길거리 많이 보면서 돌아다니는데 아직도 1층에 양장점스러운 맞아요. 옷집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있어요. 거의 예. 되게 백화점에서 보면 정말 몇십 몇백만 원 할 것 같은 그런 정장들을 걸어놔요. 그리고 보면 밖에서 늘 생각을 하죠. 누가 살까? 난 진짜 못 누가 들어가 살까요? 보겠다. 저도 좀 궁금하긴 네. 했어요. 네. 그리고 버스를 이렇게 타고 제가 야구 보는 걸 좋아하는데 야구 보고 이제 143번이나 이런 버스 타고 오다 보면은 잠원동 이쪽을 막 와요. 그러면 되게 부자 동네잖아요. 그쪽이. 그런데 그 사이사이 중간중간 그런 옷집들이 하나씩 있는 걸 또 있어요. 보여요. 그러면 누가 들어갈까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이런 생각하면서 어찌되었든 상상의 나래로 썼고 그 뒤는 편집자님과 같이 얘기를 좀 하면서 정했어요. 누가 우리가 평소에 가장 잘 볼 수 있을까, 가장 많이 접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서 그래서 뒤에 이제 바뀐 편집자님께서는 처음에는 약간 아쉬워하셨어요. 다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밖에 없다. 다른 이제 헬스장도 있을 거고 뭐 이제 다른 것들도 있는데 물론 헬스장 너무 어려우셨는데 저는 운동으로 발레를 하는데 저희 발레 학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고 해서 안 오시는 게 아니라 다 마스크 쓰고 나오시는 맞아요.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어머님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 하루에 그 운동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어서 맞아요. 어떻게든 나오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 일상은 2호점을 내던데요. 저희도, 코로나 시국에. 네, 저희도.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도 1대1 교습을 오히려 늘려서 더 수익이 많아지셔갖고 그래서 그러니까 편집자님께 죄송한데 운동은 제가 공감이 잘 안 간다 하니까 편집자님도 사실 저도 마스크 쓰고 다닌다 라고 하셔서 물론 힘드신 분들도 너무 많으셨겠지만 저희가 주변에서 제가 겪은 게 아니어서 평소에 많이 보는 것들 위주로 하자 해서 이제 치킨집도 들어오고 처음에는 뭐 편의점주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 아직도 슈퍼가 있어요. 저희도 그래서 그 슈퍼가 있어서 그런 분들도 이제 평소에 뵈니까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또 백과사전식으로 이렇게 여러 직종을 쫙 나열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그날 처음에 이제 뵌 편집자 분하고 이제 많이 얘기를 나눈 그 아이템들을 잘 조합을 해서 근데 그 뒤에 얘기도 금방 썼어요. 이제 아무래도 스토리 라인이 전반적으로 잡혀 있고 글만 완성하면 되는 거니까 한 3주 걸렸던 것 같고 되게 근데 머리가 네. 좋으신 것 같아요. 가만히 얘기 듣다 네. 보니까. 이야기꾼인가? 구성을 다 해놔서 그래요. 다 해놓고 그리고 대사도 어떻게 칠지 대충은 해놓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을 저희끼리 막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마지막 장면을 제가 너무 일찍 끌어다 쓴 거예요. 쓰다 보니까 그 어머님께서 편집자님께서 그런 상상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때 막 백신을 맞은 사람을 막 확인해야 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거기 앉아 계시는 장면을 이제 어머님들 잘 핸드폰 쓰지도 못하시는데 그 핀 조명 딱 받고 거기 카운터에 혼자 앉아 계신 그 장면이 상상만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아들은 배달하고 있고 사실 원래 화자가 나였기 때문에 아들도 아니었어요. 이제 남녀 구분할 수 있는 단어를 하나도 쓰지 않아서 그래서 아니었는데 어찌되었든 내 자식은 밖에서 배달을 하고 있고 나 아무것도 못하는 엄마는 그냥 여기 가만히 앉아있고 근데 저 이걸 너무 빨리 끌어다 쓴 거예요. 그래서 뒤에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젠트리피케이션 막 이런 얘기도 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군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정리가 되었습니다.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어떤 네. 분들 인터뷰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동해 앞바다 횟집 사장님, 샬롯 양장점 사장님, 잉그리드 미장원 원장님, 그리고 오첩 백반집 사장님,
응팔 카페 맞나요? 1998 카페 네. 사장님 그리고 프랜차이즈 치킨집 사장님 이렇게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혼란 느낄 수 있는 게 뭐야? 실제야? 팩트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동네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작가님은 이 그 인터뷰 내용 중에서 어떤 거에 가장 공들여서 써내려 가셨어요? 어떤 인터뷰를? 저는 사실 쓸 때는 이걸 가장 공들여 쓴다 이런 건 없었고 어려운 건 1998 카페를 할 때 좀 어려웠는데 그런데 어찌 되었든 오첩백반 사장님. 네, 사장님 얘기를 쓰면서 공감이 제일 많이 됐어요. 이제 음. 나중에 퇴고를 하면서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많이 울컥울컥했는데 제가 사실 여행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리고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해요. 이제 물론 친구나 가족 뭐 많이들 다니기도 하지만 근데 혼자 가야만 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느낄 수 있는 맞아요. 것들도 있고 그래서 혼자 해외여행 가는 걸 좋아하는데 많이 다니면 싼 비행기표를 찾게 되고요. 맞아요. 싼 거 하면 이제 보통 새벽대 시간대가 많은데 공항 노숙은 이게 30대가 좀 넘어가면서 이제 너무 힘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첫 차다 무조건 간다라고 해서 일찍 비행기를 타러 자주 갔어요. 그러면 버스 첫 차를 타고 가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거기 첫 차에 어머님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많으시냐면 버스에 손잡이를 안 잡아도 돼요. 어차피 안 밀려요. 꽉 차서. 그렇구나. 터져 나갈 것처럼 서 계시고요. 와.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께서 근데 인사를 하세요. 다 같은 무리는 아니고 몇 명씩 이제 무리를 지으셔갖고 서로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모르시는 것 같은 분들도 있고 또 정도 있으셔서 제가 여행 가니까 가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옆에서 다른 무리 아주머니께서 여기 이제 곧 자리가 난다. 네가 앉아라. 귀여우셔. 네. 네가 가방이 크니까 그렇지. 이 아줌마는 여기는 언제 내리고 저기는 언제 내린다. 앉아라.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걸 보면서 막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썼고 그 이야기를 떠올리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찡한 거예요. 여행 갈 때는 몰랐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을 매일매일 그러니까 그냥 5년 10년이 아니라 나오지 말라라고 할 때까지 맞아. 예,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가장 짠했습니다. 스스로 짠했어요. 이 오첩백반집 사장님 인터뷰는 아마 다들 맞아요. 공감하면서 읽으셨을 것 같아서 대략 어떤 인터뷰들이 실려 있는지 셜록님의 목소리로 소개를 갑자기 아니 오첩백반집 사장님은 그냥 시작부터 뭐 그런 거예요. 조그만한 혼자 운영하는 식당이 나오는 건데 왜 그런 식당 있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장님 마음대로 그날그날 반찬이 바뀌는 오마카세. 맞아, 이런 느낌인 거지. 근데 그냥 백반 하나 시키는 게 5,0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5,000원이면은 지금 생각하면 진짜 싼 거. 싸죠. 진짜 싸죠. 진짜 싼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하고 인터뷰를 시작하는 건데 새벽부터 출근을 해서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하시는데 언제부터 그러면 그렇게 새벽 출근을 하셨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원래는 뭐 한 8, 9시 넘어서 오픈을 했었는데 어느 날 근처에 공사하시는 그 관리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인부들 아침 식사할 곳이 없다. 한밭집이죠. 한밭집으로 한밭집. 네. 그렇게 좀 운영을 해줄 수 없겠냐 했는데 그게 사실 큰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고정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니까 그래 그럼 내가 고정 수익이 중요하니까 새벽부터 출근해서 그 식당 문을 열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계속 새벽 출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공감이 많이 됐던 게 저도 제가 이제 고정 수익이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너무 귀한 거죠. 맞아. 이 그쵸. 고정 수익을 벌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시작부터 공감이 너무 잘 됐었어요. 맞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또 뭐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되게 비슷한 고민하지 않겠어요? 고정 수익에 대해서. 항상 하죠. 이거는.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프리랜서라는 일의 방식을 선택했을 때 사실 고정 수익은 이미 그냥 포기를 한 거고 제가 로망을 꿈꾸고 있는 약간 로망하는 그런 고정 수입은 일을 안 하고 나오는 고정 수입. 임대료. 임대요. 불로소득. 결국 건물주 우리는. 그렇지,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고정 수입에 대한 지금 일을 하면서 살짝 바꿔서 그냥
물 들어왔을 때 노를 많이 젓자라고 해서 좀 일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에 많이 생각이 드는 게 노를 얼마나 저어야지 스스로 만족이 될까? 그쵸.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열심히 살아서 남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요즘에는. 맞아. 근데 그러면서도 참 이중적인 게 직장 생활을 또 하고 싶지 않고. 이미 너무 익숙해졌잖아요. 맞아요. 프리랜서 이 오래 자유를 하다 어떻게. 보면. 저도 그래요. 근데 전 고정 수입은 프리랜서한테 진짜 너무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단 100만 원을 벌더라도 맞아요. 그 100만 원이 엄청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지금은 하지 않지만 한 5년 전부터 3년 정도 대학교에 가서 사무직처럼 이제 앉아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 일을 주 3일 정도 하면은 그래도 한 달에 한 200만 원 좀 못 되게 벌기는 했었어요. 그걸 하고 남는 시간에 강의를 간 거죠. 그런 식으로 버텼던 시간들이 있는데 저는 다행히도 그때 코로나 시국에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서 다른 사람들 강의 못 나가고 있을 때 월이백이라도 벌 수 있었다. 근데 지금은 하지 않고 근데 거기에 너무 안주해버리게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더 이상 안 맞아요. 하게 맞아요. 하는 그런 안전지대가 편해지니까. 생겨버리지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위험하게 하자. 왜냐면 저희 남편이 또 있어서 남편이 고정급이거든요. 부럽습니다. 이건 정말 부럽네요. 이 고민은 누구나 갖고 있을 거 같고 맞아요. 아마 작가님도 비슷한 고민이지 그쵸. 않으실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 글을 써서 먹고 살고 싶은데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맞아요. 쉽지 않아서 그래서 학원에서 고등학생 애기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맨날 생각은 해요. 진짜 내가 인세만 두둑이 챙기면 늘 한다고 늘 생각해요. 네. 이 생각을 정말. 한 대박 한 번 터지면 그러니까. 이제 글만 쓸 거야. 그리고 외국 돌아다니면서 아이템 계속 정리하고 그럴 거야라고 하는데 근데 현실은 매달 뭐 할부 나가고 그렇지. 보험료 나가고 그렇죠. 이런 거 생각을 하니까 못 그만두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솔직히 저는 거의 못 모았어요. 모을 수가 없는 게 막 이렇게 고정 수입처럼 막 학원 강사 일하다가 또 쉬면서 그 돈을 쓰면서 쓰는 거잖아요. 글을 쓴다고 누가 돈을 주진 않고 저는 보통 장편을 쓰다 보니까 그리고 이걸로 돈이 되려면 공모전을 내야 되는데 그쵸. 근데 공모전은 한 명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 다시 돌아가야지. 열심히 고정 수입을 벌어야지. 그리고 이 에피소드 자체가 실제 저희 동네 삼겹살집 사장님 얘기예요. 삼겹살을 새벽까지 파시잖아요. 보통 12시, 1시 뭐 이럴 때까지 맞아요. 파시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부모님께 들었는데 아침에 출근하실 때 정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실제 그 근처에 작은 건물들 올라가는데 새벽 5시, 6시에 그 인부님 밥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라도 네. 버셔야 되니까. 처음에 자리 잡기 전에. 그래서 아무래도 삼겹살집은 손님이 있다 없다 하니까 동네니까. 그래서 그러면 언제 주무시는 거냐고.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1-2시에 들어가셔서 다시 4시에 나오셔서 그걸 밥 하시고 8시에 다시 들어가시고 뭐 제가 한 번 만나서 이제 여쭤도 봤어요. 그러니까 낮에 잠깐 들어갔다 오신대요. 뭐 11시에서 1-2시 정도까지 집에 가서 잠깐 쉬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몸을 갈아 넣는다는 게 그러니까요. 맞다니까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게 나중에 병원비로 나가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일부러 몸 갈아서 일하는 거를 몇 년 동안 계속 피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그 병원비로 정말 유방암 걸린 강사님도 본 적이 있어요. 월천을 버시다가 그렇게 되신 거죠. 너무 많이 봐서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건강이라도 사수를 해야겠다. 이게 돈 버는 길이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럼요. 맞아요. 엄청 많으시죠. 예, 그러지 않으면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맞아요. 생계가 어차피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 맞아요. 당장. 저는 사실 다 그냥 재밌었는데 프랜차이즈 치킨 사장님하고 인터뷰했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맞아요. 저희가 예전에 파케에서 대한민국 치킨전이라고 책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거기서도 사실 어떤 치킨 업계의 현황을 맞아요. 보고 사실 놀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수익 구조를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역시 수학 선생님. 저도 다큐멘터리에서 봤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저 사실 좀 충격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장님이 치킨집 사장님이 그러니까 설정된 것은 2층
9천원짜리 치킨집이었죠. 네네네. 진행하고 계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2층은 아예 문을 닫고 1층에서 배달하고 1층만 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을 인터뷰하게 됐는데 그 사장님이 프랜차이즈 치킨점의 수익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와, 근데 저 깜짝 놀란 게 잠깐 설명드리면 닭이 5,000원, 6,000원, 5,000원 원가가 맞아요. 기름, 반죽, 양념 소스가 3,000원, 포장 박스 비닐 1,000원. 이것만 해도 거의 10,000원이 그렇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거기다가 배달업체 등록하고 배달료 라이더 비용이 5,000에서 6,000원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총 합하면은 15,000원, 6,000원인데 저는 사실은 평소에 궁금했던 게 왜 이렇게 치킨 값은 빨리 오르지? 맞아, 맞아, 생각했거든요. 맞아. 왜냐면 저희 월드컵 볼 때 치킨을 배달시켰는데 배달하시는 분이 저한테 오늘 이게 300마리 정도 배달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9시 정도 된 시간이었는데 네. 월드컵 언제 월드컵? 저번 월드컵. 어.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이 이렇게 월드컵이나 올림픽이나 축구 같은 시즌 한 번 있으면은 1년치 벌 수 있겠는데 그 맞아. 생각 들면서 그치. 치킨집을 또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닭값 플러스 300을 곱해갖고 일수로 계산하고 연으로 계산하고 해봤더니 꽤 나오길래 사실 이제 원가에 대한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못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산에 따르면 한 마리당 조금 남기면 2,000원에서 많이 남겨봤자 5,000원인데 맞아요. 또 보니까 배달업체 깃발 꽂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예요? 깃발 꽂는다는 게 뭐예요? 사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비전문가 같긴 한데 저 배달을 안 시켜요. 제가 뭐 스스로와 약속한 몇 가지 신념까지는 아니고 그냥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 배달 어플이 없고요. 저는 직접 가서 먹거나 제가 픽업해 와요. 동네에서 그냥 사 먹자 주의여서 그렇구나. 픽업을 해오고 크게 보시네. 네. 와. 그리고 전화를 해서 시킬 때도 있기는 한데 이제는 다 아무래도 몇몇 업체들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민을 좀 조사를 했는데 배민은 딴 데보다 수수료가 이렇게 세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요기요가 제일 싼 것 같은데 근데 요기요는 라이더 수가 좀 적은 것 같고 배민 같은 경우는 거기 깃발을 꼽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게 노출이 되는 구조인데 한 달에 88,000원인데 광고 같은 건가요? 네, 그 깃발이라는 거를 거기에 꽂아야만 이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가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한 지역이 있으면 뭐 망원동이라고 하면 여기가 하나만 꼽는 게 아니라 1번 출구 쪽에 여기 하나, 2번 출구 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거기 노출되는 그것들을 깃발. 꽂아서 그 동네에 많이 꽂을수록 많은 사람들한테 상단에 노출이 되는 그렇구나. 깃발 꽂은 지역 사람들한테 상단에 노출이 되는 그런 구조인가 봐요. 그래서 만약에 망원역에 하나밖에 안 꽂았다? 그러면 근데 누군가 망원역 거기 촘촘하게 한 10개 꽂았다. 그러면 당연히 그 10개 꽂은 사람이 위에서 보고 그리고 안 꽂는 분들은 정말 한 100개, 200개를 내려야 우리 치킨집이 나오는 뭐 이런 구조인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안 꽂고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사실상 노출이 안 되니까 그쵸. 배달 전문이신 분들은 당연히 꽂아야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는 많이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저 그래서 네, 쿠팡 그래서- 불매한 지 1년 넘었어요. 그 영화 미안해요 리키 보셨어요 혹시? 저 네, 봤어요. 그거 보면 봤어요. 딱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 플랫폼 경쟁, 이 음. 플랫폼 경쟁 사회에서 결국에는 피해보는 사람은 가장 약자인 사람들인 거고 그게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보름님은 혹시 어떤 인터뷰가 전에 저는 들어왔어요? 카페. 카페. 어렵게 아, 쓰셨다고 네. 했는데 되게 흥미로웠어요. 맞아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열등 의식들 있잖아요. 있는 자들에 대한. 그거를 대안의 생각을 통해서 너무 잘 보여주시더라고요. 여기서 대안은 부모로부터 거액의 빚을 물려받거나 벗어날 수 없는 뻘밭에 함께 빠져있는 사람들을 떠올렸다. 남의 불행을 보고 위안을 얻어서는 안 된다고 배웠지만 쉽지 않았다. 그가 위안을 얻는 대상은 항상 불행 포르노였다. 라는 문구랑 그리고 이 사장님이 부모님한테 돈을 빌렸다. 그래서 가게를 차릴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사실상 이자율 0%짜리 대출이었다. 돈을 못 갚아도 신용등급이 유지되는 기적 같은 사금융이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있는 사람들 보고 욕은 할 수 없지만 속으로 가지고 있는 약간 부글부글한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 설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카페 사장님도 인터뷰하게 되는데 그 카페 사장님이 어린 네네네. 여성이었죠. 맞아요. 90년대생이었던 맞아요. 것 같은데 그래서 본인 태어난 해를 카페
카페 이름으로 네, 1998 네, 맞아요. 1998 카페로 해서 98년생인가? 그쵸 98년생인 거죠. 오픈을 했는데 어떻게 오픈했을까 하고 들여다봤더니 부모의 부모 찬스로 결국 대출. 이제 도움을 받아서 오픈하게 됐던 상황과 자기의 상황을 네. 비교해보니 왠지 모르게 내가 열등감을 그쵸, 느끼게 그쵸. 되는 그런 순간에 대한 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다 일깨워줄 수 있는 책이었죠. 그리고 사장님의 무게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맞아요. 되는 엔딩을 이제 우리 같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건물주가 동종업계 스터디 진짜. 카페를 또 차리게 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너무 분노했어요 저 거기서.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이런 게 되게 많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맞아요. 네. 제가 물론 저는 TV로 본 거지만 다큐멘터리도 뭐 대본이 있는 다큐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보통 이렇게 취재 형식으로 하는 건 실제 보통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카페를 하고 있었는데 건물주가 나가라고 그렇지. 하더니 내 자리에 카페를 카페를 하는 차리고 거죠. 이런 식의 일들이 스터디 카페에는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그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스터디 카페를 하고 있으니까 음. 그렇게 했고 물론 막 저도 하다 보니까 대한이가 친구 같고 음. 그냥 아는 동생 같고 오빠 같고 이래서 막 극한으로 몰아놓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이 시기면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건물주들도 되게 부자 건물주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이 기회에 건물주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맞아요. 물론 보통의 사람들보단 돈이 많을 가능성이 크겠죠. 맞아요. 아무래도 건물을 매입했다는 네. 것 자체가. 그런데 그 상황에서 대한이가 이겨나갈 쓰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결론을 낸 건 아니라서 근데 너무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이겨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실 저희가 자영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도 이걸 당할 수도 있는 그럼요. 거예요. 대비해야 됩니다. 맞아요. 해야 돼요. 맞아요. 제가 공감됐던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대한이가 임대 계약을 맺을 때부터도 사실 약간 맞아요. 덤택이 아닌 덤탱이를 그러니까 받았잖아요. 그렇죠. 보면 뭐 필요 없는데 두 층을 같이 임대하게 되고 이게 몇십만 원 차이가 나는데 잠깐만 이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봉잡은 건가? 이제 이런 생각 들게끔 만들게 푸시를 막 해가지고 결국엔 또 한 층을 수면방으로 이제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투잡처럼 뛰게 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또 수익이 많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배달까지 네. 하거든요. 쓰리잡이죠, 쓰리잡. 쓰리잡을 뛰어요. 생활력 갑이야 진짜. 근데 이게 엔딩에서는 3연타를 맞는 거죠. 맞아요. 스터디 카페는 건물주가 갑자기 위층에 또 스터디 카페를 차리면서 내가 1연타를 맞게 되고 2연타는 수면방에 미성년자들이 술을 먹고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나는 폴더 인사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맞아요. 죄송합니다. 그 벌금 맞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폴더 인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배달하러 나갔다가 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날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배달을 하러 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미끄러져도 일어나야 하는 대한민국 자영업자다라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짠하게 느껴지고 저도 사실 투잡 쓰리잡 생각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언니들도 혹시 이제 대한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은 없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 자영업자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같이 한번 전해봅시다. 저는 사실 이런 경험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를 하시는 분 다 있겠지만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게 가장 외로운 싸움 같아요. 사실 저희 일에. 그런데 여기서 살짝 좀 부러웠던 게 대한이가 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고시원 사장님과 횟집 사장님이 나오잖아요. 너무 부러워요. 저 사실 그게 살짝 부러웠어요. 맞아요. 왜냐면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올해 정말 일적으로 너무 업무량이 빡세게 있어서 번아웃이 살짝 왔는데 왜 왔나를 제가 막 생각해 봤더니 물론 업무량도 있고 그게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지만 내가 이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같이 좀
털어놓을 수 있고 이걸 좀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누군가가 하나라도 있었으면은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면에서 대한이를 보면서 대한이 넌 아직 희망이 있다. 좀 더 버틸 수 있다. 네. 그 생각이 들고 자영업자분들한테 응원 메시지? 응원의 메시지도 부탁드려요. 좀만 기다려 내가 간다. 내가 당신의 동료가 되어줄게. 이런 느낌일까요? 저는 이 서민이라면 사실 다 같은 고충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책 보면서 오히려 조금 미안했던 게 직군이 다양하면은 환경도 다 대동소이한 건데 너무 퉁쳐서 우리가 자영업자라고 맞아요. 부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들 개별의 상황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대한이는 너무 착해요, 사실은. 저는 맞아요. 차라리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독하게 자본주의에 딱 순응하고 신자유주의에 나를 갈아 넣으면서 돈만 생각하면서 일을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대한이라는 친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 올바름을 되게 많이 탑재를 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조금 낮게 책정했던 가격 때문에 누군가에게 또 피해를 주는 그런 에피소드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우리가 올바르려고 하더라도 이 시스템 안에서는 그게 모두에게 다 좋은 영향으로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 된 거 조금 더 그냥 돈독이 오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조금 더 공감을 하면서 이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면 다 같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자영업자분들한테 내 편이 없어서 힘들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자영업자분들의 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면서 우리 이인혜 작가님과 같은 분들이 있음을 기억해 편이 주시기를. 되어주는. 근데 작가님 좀 무서운 분이에요. 오늘 우리 이거 보면서 다 마음 접었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 보름님 말에 너무 공감하는 게 돈만 보고 달렸으면은 대안이 좀 더 성공했을 수 맞아요. 있을 거라고 봤고 사실 글 쓸 때 그런 댓글 되게 많이 봤어요. 이 나라는 자영업자만 국민이냐. 그런 댓글을 왜 남기시지?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그냥 기사를 봤는데 다음 기사 넘어가려고 보니까 아래 이제 댓글들이 막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쁜 시선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거든요. 나쁜 시선은 아니지만 조금만 근데 또 따뜻하게 바라봐 달라는 것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처가 될 것 같다 하는 말들은 한 번만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만 같이 사는 기분으로 바라봐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혹시 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자영업자입니다를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이야기가 궁금하다 해도 안녕하세요 자영업자입니다를 읽어보셨으면 창업을 준비해도 혹시 회사를 때려치고 창업을 준비하고 싶다 하신 분들도 안녕하세요 한 번만 잠시 멈춰서 읽어보세요. 자영업자입니다를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재밌어요.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작가님이 또 추천한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어떤 영화를 소개해 주실 예정이죠? 저는 사마에게라는 영화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사마는 사람 이름이고 아이의 이름이에요. 그 아이의 엄마가 시리아의 알레포라는 지역에 이제 거주를 하는 평범한 대학생이다가 기록을 남기다 이제 감독님까지 된 그런 이야기를 좀 담고 있고요.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서 골랐습니다. 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왓챠에 있거든요, 영화. 왓챠에서 네, 사마에게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찾아서 한번 보시고 다음 주 방송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넷은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